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참신한 탱크 기술. 2. 로컬라이제이션 슈퍼엔진. 3. 국가 핵심 시설에 한국 제품 말이 되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10월 25일 우크라이나 전황 자료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7일 우크라이나 동부 발라클레아에서는 우크라이나 기갑부대 9,000명이 일점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 돌격은 수백 대의 전차와 보병 전투차로 이루어졌고 러시아군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기갑부대가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진격하면서 전후방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졌고 기갑부대가 돌파한 돌파구로 민간에서 쓰는 SUV까지 끌어모아 편성한 우크라이나의 차량화 부대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러시아군을 각계격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일 만에 러시아군은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을 버리고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크라이나 기갑부대는 루안스크주의 관문도시 리만을 목표로 대규모 우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러시아 수비군이 우크라이나의 기갑 돌파에 허무하게 방어선을 내줬기 때문에 보란듯이 성공했습니다. 기갑 전력은 아직도 현대 전장에서 매우 유용하고 필수적인 전력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파상 공세로 인해 러시아 전차 군단이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입은 기갑 장비의 총 손실이 1만 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이번 전쟁에서 처음 동원한 전체 기갑 전력의 10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갑 부대를 두고 새로운 돈 벌기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의 기갑 부대가 몰락하면서 세계 최강 기갑 부대를 두고 새로운 돈쟁이 시작됐습니다. 종합 성능 면에서는 가장 튼튼한 M1 계열 전차 수천 대를 가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전차를 보유했고 최근 들어 3세대 이상 전차의 비중을 매우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3세대 이상 전차를 2,000대 이상 보유하게 될 동북아의 전차 강국인 대한민국 등이 비교 대상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다른 전차 강국도 있지만 전차의 질이 아니라 운영하는 전차의 수와 기갑 부대의 규모에서 다른 나라들은 한미중 3국과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갑 부대를 논할 때 언급될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육군 기갑 전력만으로 따지면 미, 중과 싸워도 절대로 쉽게 질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육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기갑부대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적이라 생각했던 북한군이 신형 전차를 내놓으며 빠르게 전력을 개선하면서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진정한 적국인 중국이 강력한 차세대 전차를 연달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군의 전력은 계속 약화되고 있습니다. 언덕조차 제대로 오르기 어려운 수준으로 노후화된 M48 전차는 물론 1980년대 양산된 K1 계열 전차 역시 점점 구식화되고 있습니다. 국군의 3세대 전차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0대의 전차가 K1 전차라는 걸 고려하면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1000대의 K2 전차와 366대의 M1 계열 전차를 모두 보유하면 우리 국군보다 전차 전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무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국군의 기갑 전력을 일신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전력 건설에 매진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 중인 전차 전력 개선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인기와 스텔스 전투기 오차 1m 미만의 초정밀 무기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점령을 위해서는 보병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병의 공세는 보병의 전면에서 장갑과 화력을 제공하는 전차와 보병을 만전하게 수송하는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이 없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갑 전력은 제대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는 국가라면 항상 보병의 규모에 맞춰 첨단 기갑 전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국가들은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일단 가난한 나라는 다수의 보병을 준비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충분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도입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 잘 사는 나라는 낮은 출생률과 군인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 병력이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기갑 전력은커녕 보병 전력조차
국방에 필요한 숫자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자국의 국방을 위해 필요한 숫자의 기갑 전력을 제대로 갖췄다고 평가받던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4뿐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 소련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규모만큼은 세계 최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던 러시아. 질에서는 미국에 밀리고 양에서는 러시아에 밀리지만 전차 전력의 첨단화를 통해 무섭게 전력을 강화하는 중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에 맺힌 원한이 너무 커서 2,0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외에도 이집트, 사우디, 우크라이나, 북한 등 수천 대의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이들 국가의 장비들은 대다수가 현대전에 써먹을 수 없는 구식이거나 영토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갑 강국이라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적어도 2000년대 초반부터 명실상부한 기갑 강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든 전차 전력이 3에서 3.5세대민 미국이 1등 3세대 전차의 숫자는 적지만 1만 대의 전차를 보유한 러시아가 2등 3세대 전차 1500대를 가진 한국이 3등이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인데요. 지난 20년간 중국의 군대는 상전벽해 수준의 엄청난 군사적 혁신을 이뤘습니다. 지금 몰락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20년간 새로운 전차의 개발과 도입에 실패하는 사이 96식, 99식 전차를 거치며 3세대 전차 전력을 독자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심지어 최근 수년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세대 전차, 99A와 15식 경전차를 대량 도입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세대 전차의 보유량이 사실상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아직까지 전차의 질에서는 한국이 압도한다는 평이 대세이지만 규모로 봤을 때 중국이 한국을 완벽하게 제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K1 전차의 개량인데요. 현재 K1 계열 전차들은 전량이 K1E1으로 개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력과 장갑이 열세한 우크라이나의 기갑 부대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인 C4I 체계와 피아식별 장치민 IFF가 크게 개선됐고 여기에 더해 전후방 감시 카메라와 조종 수용 야간 투시 잠망병이 추가로 부착됐습니다. 또 생화학 상황에 대응하고 전차병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압 장비와 에어컨이 장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한때 취소됐던 120mm 전차포의 업권합권 사업과 함께 RWS, 신형 고출력 엔진, 신형 장갑제 보조 전력 장치, APU가 적용된 K1E2 개량 계획까지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모자라다는 평이 많습니다. K1 자체가 생산된 지 짧게 쳐도 30년이 넘은 구식 차량이고 애초에 베이비 에이브람스라는 별명처럼 M1 전차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져서 현대전에서 필요한 수준의 대대적인 개량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태생적인 한계에 봉착했는데요. 그래서 당장 10년만 지나도 한국의 전차 전력이 크게 감소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군이 보유한 2300여 대의 전차 중 무려 1000대가 K1, K1E1 전차인 상황에서 K1 전차가 노후화되거나 추후 이어질 개량이 안 된다면 우리 군 전차 전력의 전력 감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K2 흑표 전차의 대량 양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기 때문인데요. 바로 폴란드 수출 덕분입니다. 사실 폴란드 수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군 기갑 전력의 미래는 아주 어두웠습니다. 구식 전차를 교체해야 할 K2 전차가 단가 상승으로 양산 예정 수량이 크게 줄면서 전력 감소를 피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대안으로 K1A1 전차를 K1A2 전차로 개량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앱스, 신형 파워팩, 감시 장비가 결합된 K1A3로 개량하는 방안이 전부였는데요. 그러나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가 수출되고 뒤이어 노르웨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에서 도입 가능성이 크게 오르면서 K2 전차의 국내 양산분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물량이 크게 늘면서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생산 라인을 확충해 도입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전차로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중국이 가진 압도적인 수적 우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전차를 압도할 강력한 전차가 필요한데 K2 전차로는 중국이 준비할 차세대 전차를 상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중국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국판 4세대 전차의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서방의 전차 강국들이 신형 전차를 발표할 때마다 상세 스펙이 달라져서 선전을 위한 허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어쨌든 신형 전차를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의 신형 전차의 수준을 아무리 낮게 잡더라도 K1A213 수준일 것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K2와 동급이거나 우위를 점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K3 같은 신형 전차를 확보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는 K3 전차의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계 중입니다. 우선 독일의 KF 신한 판터 전차처럼 130mm 전차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4년에 140mm 전열 화학포 발사 시험에 성공했는데요. 전력부의 내구도와 필요 전력량이 문제가 됐을 뿐 전차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전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다만 140mm 포의 경우 포탑의 무게 증가에 따른 전차 최적의 증가, 포탄 무게 증가와 나토 규격과의 통일성 등이 문제가 돼서 실제 채용을 하지 않았던 건데요. 하지만 판터가 나오면서 나토 규격의 신형 전차포가 130mm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K3 전차 역시 130mm 전차포를 운영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는 2026년까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2030년대까지 K3 전차가 사용할 1MW 출력의 전기 추진 체계를 완성하는 건데요. 만약 이 체계가 완성된다면 K3 전차는 일반적인 130mm 전차포보다 수배는 강력한 전열화학포를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충분한 전력을 바탕으로 매우 우수한 탐지 감시 체계와 효율적인 능동 방어 체계를 가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흔히 자폭 드론이라 불리는 대외 폭탄이나 소형 수직 발사관을 이용한 대전차 지대공 미사일 운용도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 수출이 한국의 국방력을 저해시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런데 현실은 그와는 반대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은 차세대 전차 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엔진 독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상선 SA는 대형 선박 엔진을 국산화하면서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추진 체계를 탑재한 군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엔진인데요. 첨단 기계공학의 정수인 엔진은 우수한 인재와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다면 쉽게 손을 댈 수 없었기에 엔진 독자 개발은 제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선박 엔진이 문제였습니다. 한 척에 최대 수만 개의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선 등 엄청난 규모의 선박을 움직여야 하는 선박 엔진은 한국이 감히 손댈 수 없는 고등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엔진의 구입이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선박용 엔진을 구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외화가 유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절대 엔진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은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기술을 축적하면서 차근차근 엔진 독립의 발판을 닦았습니다. 이를 통해 2000년 첫 국산 선박 엔진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신형 힘센 엔진이 2021년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 개발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한국이 군함에 쓰일 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선에 쓰이는 디젤 엔진과 대형 전투함에 쓰이는 가스 터빈 엔진은 완전히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엔진 개발에 나섰던 전문가들이
모두 군용 엔진은 만들 수 없다고 고개를 저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선박용 엔진에 쓰이는 연료가 천연가스, 수소암모니아 등으로 변화하고 전기 추진체계 IP가 군함 추진체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기존 엔진 업체들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틈새가 생긴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개발진이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가스터빈 코어부의 개발을 기어코 성공하면서 엔진 국산화의 바람은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엔진의 국산화, 이를 이용한 완전 전기 추진체계 IF 개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발진은 만족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검증된 라이선스 엔진을 이용해 차분히 노하우를 쌓아왔고 빠르게 차세대 추진체계를 개발 중인데요. 이 새로운 추진체계가 우리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KDDX에 탑재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이라는 사실은 알아도 선박 엔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군함의 추진체계가 바뀐 것이 뭐가 대단한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선박용 엔진에 얽힌 여러 비화와 KDDX용 통합전기 추진체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현대중공업은 신형 고성능 힘센 엔진 H32C25기가 첫 납품됐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기존 엔진에 비해 출력이 20% 높고 연비가 크게 줄어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힘센 엔진은 첫 국산 선박 엔진으로 선박의 전력을 책임지는 발전기를 구동할 때 쓰는 발전기용 균형 엔진입니다. 지난 과거 2000년 처음 한국이 엔진을 개발했을 때는 디젤 엔진뿐이었으나 최근에는 천연가스, 메탄,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이중연료 엔진 등 거의 20여 종에 가까운 파생형이 세계 각지에 1만 4천 기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수천 척의 선박이 한국이 개발한 힘센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진 개발사를 살펴보면 자랑스러움에 앞서 짠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막 가난을 극복한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나름 산업을 육성했지만 선진국 문턱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기술력도 변변찮았는데요. 그래서 당시 우리 조선기업들은 배를 만들 때 선박 엔진을 해외에서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한 외화 손실과 기업 이익 감소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이 때문에 라이선스 생산으로 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막대한 기술료와 간섭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엔진 개발사의 불호 때문에 기껏 성사된 계약이 파기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결국 외국 기업들의 갑질에 폭발한 우리 기업들이 국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세계의 문제로 급부상하던 환경 이슈와 연료 효율 증대를 위해 여러 분야의 국내 연구진이 힘을 합쳤습니다. 목표는 개발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둔 고감도 하이터치 엔진의 개발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이 쉽고 간단한 개방적인 구조의 설계, 환경규제 강화를 염두에 둔 친환경 설계 등을 고려해 엔진을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힘센 엔진이 탄생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센 엔진이 완성되자 국내 선박 엔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STX 엔진, HSD 엔진, 두산중공업 등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세계 선박용 엔진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특히 중형 선박용 엔진은 한국이 거의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LNG와 메탄올 등을 경유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최대 출력 36,000마력의 디젤 LNG 이중연료인 힘센 엔진 HO14DF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수소와 암모니아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과 황배출 등 여러 환경 규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성능은 더 우수한 신형 이중연료 엔진의 개발이 막바지입니다. 짧은 사이에 이렇게 관련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산 선박 엔진이 성과를 거두자 우리 개발진 내에서 이 정도면 군함에 쓰일 국산 엔진도 만들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현재 한국이 생산하는 엔진 기술로 군함에 쓸 군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엔진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엔진은 대부분 디젤 엔진입니다. 그도 그럴 게 상선이 쓰기에는 디젤 엔진이 가스 터빈 엔진보다 연료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적어 공간 활용도가 높고 정비 소요가 적습니다. 반면 가스터빈 엔진은 회전이 너무 빨라 감속용 기어 박스를 갖춰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어 박스의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비쌉니다. 그래서 상선은 가스터빈 엔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군함이 기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적 잠수함같이 급작스러운 공격을 피해야 하는 군함은 설령 엔진이 꺼져 있더라도 비상 상황이 되면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레이더 집중조사나 미사일 발사를 위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력을 써야 하는 일이 잦습니다. 한마디로 효율이 낮아도 회전이 빨라 가속이 쉽고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 유리한 말 그대로 전투용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현대 군함은 100이면 100이 가스터빈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연료를 아껴야 하는 평시에는 디젤 추진으로 움직이지만 급히 기동하거나 적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레이더와 무장을 풀가동해야 할 때는 순간 출력이 우수하고 회전이 빠른 가스 터빈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고성능 군함은 고속과 고출력을 위해 오로지 가스 터빈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디젤에서 가스 터빈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우리 해군의 자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입니다. 세종대왕급과 후속 시리즈인 정조대왕급은 포각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함선은 그냥 모든 엔진이 가스 터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평시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엔진 절반만 사용하다가 급할 때는 모든 가스 터빈을 작동해 가속력과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덕에 놀랍게도 1만 톤이 넘는 이지스함의 순간 가속력이 참수리급 고속정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건조된 신형 참수리는 가스 터빈과 디젤을 같이 사용하는 포대그 추진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박용 대형 가스 터빈은 디젤 엔진보다 항공기용 제트 엔진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의 구동을 담당하는 코어부가 가스터빈 엔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대한민국에는 선박에 쓸만한 대형 가스터빈 엔진을 설계부터 제작까지 완전히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선기업이 만든 선박용 디젤 엔진은 군함에서 메인 엔진으로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추진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가스터빈 방식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음과 전력 문제입니다. 고속으로 회전하는 가스터빈은 가속에는 유리하지만 소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가스터빈만 쓰는 군함은 적 잠수함에게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포드로그 같은 하이브리드 추진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은 평상시에는 디젤 엔진으로 모터를 돌려 움직이다가 비상시에만 가스 터빈으로 속도를 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차이가 꽤 큽니다. 디젤 엔진을 스크류에 연결하지 않고 모터를 통해 스크류를 돌릴 수 있게 되면서 디젤 엔진을 군함 깊숙한 방음 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또 디젤 엔진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에 현대 군함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보충함과 동시에 더 적은 연료로도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속거리가 늘어나면서 더 큰 출력이 필요한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해군의 대구급 호위함이 이 코드로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고속 주행을 위해 디젤에서 가스 터빈으로 변환하는데 지연되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을 동시에 사용해
변환 시간을 없앤 코드러그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23형 호위함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산 디젤 엔진도 충분히 군함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로 국산 터보팬 엔진의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연구진은 5,5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음이 어렵지 크기를 늘리는 것은 쉽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튼튼한 기반도 있습니다.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전투기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사실 우리 군함에 쓰이는 미국지사의 LM2500 가스터빈 엔진도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생산했는데요. 그러므로 터보팬 엔진 기술을 이용해 선박용 고성능 가스 터빈 엔진을 만들 기반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이야기가 돌아 지금이라도 전쟁이 날 판에 10년, 20년 뒤 나올 가스터빈 엔진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구진과 군 역시 이 문제를 알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통합전기 추진체계 이탭을 적용한 차세대 구축함 KDDX가 있기 때문인데요. 통합전기 추진체계는 군함의 메인 엔진인 가스터빈까지 모터를 돌리는 발전용으로만 쓰고 오직 전기 추진으로만 배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고속에서도 저소음을 달성하고 전력 생산량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전수 조절을 위해 기어 박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정비 소요가 크게 줄었고 기관실에 필요한 인력이 크게 줄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통합 전기 추진 체계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인 LM2500 가스 터빈이 라이선스 생산이라 기술료가 좀 들기는 하지만 국산 디젤 발전기, 국산 전기 모터와 함께 모든 체계를 국내 생산이 가능한데요. 만약 여기에 더해 더 높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가진 수소암모니아 디젤 발전기가 완성된다면 KDDX의 이탭은 세계 군함의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KDDX는 내년까지 여러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후년인 2024년부터 건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완성도를 높이고 있을 뿐 언제든 그리고 얼마든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한국의 선박 엔진과 미래 군함 추진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곧 건조될 KDDX가 단 하나의 결함도 없이 완성돼서 최근 들어 하루가 다르게 원자재 가격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널뛰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으로 복잡한 유럽 국가들은 사상 최대의 에너지난을 맞이하고 있어 가스 수요가 가장 많아지는 이번 겨울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측이 8월 31일부로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잠그겠다는 엄포를 놓자 유럽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 즉 10배가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역시 급등해 평소 10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이 나오던 독일의 가정집에선 7월 전기요금 후 900유로, 우리 돈 120만원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에너지 가격은 제조업체를 비롯한 기업들의 원가 상승을 부추겨 경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촉발시킵니다. 독일 기업들도 높아진 에너지 가격의 공장 가동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8월 31일 이후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완전히 잠궈버리면 독일과 유럽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암흑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지분 선진국들도 에너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 역시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일본의 국가 전력망을 담당하는 인프라에 납품된 일본 업체들의 부품이 불량인 것은 물론이고 수십 년간 납품을 위한 시험 성적 조작과 품질 조작을 일심차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며 최대 전력 수요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블랙아웃까지 전망되는 상황에 일본 열도는 충격에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은 일본 당국이 기존의 품질 조작을 일삼던 자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한국의 기업들을 부품 공급사로 선정하려는 상황에 2022년 상반기 무역 통계가 발표되자 일본 경제계는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이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본의 상반기 무역 통계는 역대 최대 적자의 불황형 엔저와 함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 금액이 500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21일 일본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무역 수지는 75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이는 197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무역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시대, 일본의 경제와 산업이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결과들이 현재의 무역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정부를 당황시키는 일이 일어나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초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일본 정부는 긴급 에너지 정책을 새롭게 발표하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원전 개발과 건설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안전을 이유로 7개의 원전을 가동 정지했으며 이후에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행보에 앞장섰지만 최근 에너지 주권을 갖지 못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현존하는 기술로는 유일한 에너지 독립수단인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려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아니고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시사하자 주변국들의 불안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들은 일본이 원전을 재개하던 말던 큰 관심이 없으며 위치가 가장 가까운 한국에서만 일본 원전에 대해 냉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후쿠시마와 같은 실수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란 다짐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원전 재개 발표와 동시에 후쿠시마 이후 폐쇄가 결정났던 일본 원전에 대한 대대적인 정밀 진단이 시작되자 상상치도 못한 불량 부품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일본 원전은 물론 첨단 제조업체의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제강업체인 일본제강소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24년 동안 원전에 납품되는 제품들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원전용 핵심 부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부품들은 원전 내 터빈과 터빈에 축이 되는 회전 샤프트, 그리고 발전기 내부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인 코일의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원전들은 설계 수명이 50년이며 중요 핵심 부품들도 비슷한 수명을 보장해야 하지만 품질이 조작되어 고장을 일으킬 경우 후쿠시마와 비슷한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품 감사는 이제 시작이며 현재 진행형으로 추가적인 조작 부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조작이 현재 알려진 1998년부터가 아니라 더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국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원전에 조작된 부품이 탑재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이 원전 3.45기와 겐카이 원전 3.45기가 수개월간 가동이 중지되는 등 일본 산업계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원전에 탑재된 고배제강의 부품은 원자로 경납용기와 발전 설비에 장착되는 알루미늄판과 구리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일본 제조업의 신뢰도는 땅으로 떨어졌고 수출하기로 예정된 물량도 줄줄이 취소되는 등 국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전력의 원전 중앙제어실 부정과 미쓰비시 전기의 허위검사 성적표, 도레이의 성능검사 부정이 잇따라 확인되었고 심지어 일본의 정부기관인 국토교통청마저 8년간 건설사 수주 실적을 고의로 중복 계산하는 등 실적 부풀리기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가리지 않고 품질과 실적을 조작하자 일본 당국에서는 이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품질 조작 부품과 제조업체들을 원전 사업은 물론 국가 핵심 사업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은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원전 관련 부품들을 수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원전 관련 중대 사고가 하나도 없고 국제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품질 조작 같은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본 당국이 이런 검토를 하자 일본 언론에선 자국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제조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이 전혀 없는 일본의 원전과는 다르게 한국의 원전은 아랍에미리트의 수출, 며칠 전엔 이집트의 3조 원 규모 수출 사우디엔 원전 수출 마무리 단계 절차를 밟고 있어 국제적으로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2의 후쿠시마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 불안한 것보다 차라리 한국의 부품을 사용하여 안심하는 게 낫다며 한국 부품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우리 원전의 핵심 부품이 일본에 수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일본 측에서 한국산 부품으로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품질 조작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일본 업체들이 한국 제품을 참고하여 개선된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는 등 기술 유출에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름철을 맞이해 전력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일본은 한시라도 전력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자국의 불량 부품 때문에 발전소 가동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에 일본의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에너지 절약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력 공급 예비율이 위기 상황에 근접한 3%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일본의 가정집은 물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체들도 공장 가동 시간을 줄이고 있을 정도로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자존심을 구기고 한국과 미국 주도의 새로운 전력 프로젝트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미국 주도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프로젝트에 일본이 자신들도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기존 원자로의 위험성을 대폭 감소시킨 SMR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SMR은 기존 원전을 100분의 1로 축소시켜 놓은 소형 원자로이며 일반 트럭에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발전 용량을 작게 하고 위험성은 더욱 작게 해 한국, 미국 등 많은 선진국들에서 SMR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SMR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현재 중앙 집권식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국으로 공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설치할 수 있어 전력 소외 지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섬나라인 일본 특성상 더욱 유리한 방식으로 일본이 한미 주도의 SMR 프로젝트에 참가해 많은 것을 넘어가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일본이 국제 원전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소형 SMR이 확대되는 시기엔 미래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전력 당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공급이 차단되어 겨울철 전력 공급에 비상이 생겼다는 발표를 하고 있어 일본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극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주장하고 있지만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은 계속하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일본의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5% 내외로 현재 일본 내 전력의 비율 3%를 감안하면 매우 큰 규모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일본의 제조업체와 가정집은 물론 많은 사회기반 시설들이 블랙아웃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와 일본 내부의 우려 속에도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원전 재개를 발표하며 드러난 일본 기업들의 품질 조작 사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